네, 안녕하세요. 2주차 주간지 여러분들 질문한 내용들 한번 바탕으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주차 주간지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 이제 맞는 거 찾으라는 문제였다. 그쵸? 이게 답은 5번인데 질문한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거 질문했냐면 고통에 빠진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싶다. 이게 요거 질문한 분이 뭐 물어봤냐면 쉬어가게 해준다는 게 쉬고 나면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거니까 쉬어가게 해주는 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랑 결국 같은 얘기 아니냐. 상당히 그쵸. 맞는 질문인데 그쵸.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잖아. 그치? 영원히 쉬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 이 작품 안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이 화자가 생각했을 때 이 먼 곳에 있는 불빛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나그네가 처한 상황이 뭐냐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그네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는 생각을 해보면 힘들 때 쉬어야지 그럼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그네가 저 멀리서 불빛을 본 거야. 희망을 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희망을 보면서도 잠시 근데 일단 내 몸이 너무 힘드니까 쉴 거야. 이것보다는 계속 걸어가는 게, 그 희망을 보고 계속 걸어가는 게 우리가 더 나은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고통에 빠진 사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한다. 문맥으로 봐서는 전혀 나쁜 뭐 부정적인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 여기서는 지금 그 당시에 당장 쉬는 게 아니라 이 잠시 신나게 당장 당장 지금 희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쉬는 거는 좀 진취적이지 않은 자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번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한 게 24번 문제였어요. 24번 쭈루룩 가보도록 할게요. 어딨냐? 24번. 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랬네요. 가는 슬픔이 기쁨에게고 나는 산속에서예요. 그러면 24번은 여러분들이 뭐를 질문했나 한번 볼게요. 일단 적절한 거 맞는 거 찾아라 하는 문제였는데 답은 5번이었는데 자, 뭘 질문했냐면 나는 객관적사 2번 선지 관련인가 봐. 나는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고 볼 수 있나요? 이 2번 선지의 의미를 잘 해석하셔야 되는 게, 가는 나와 달리 객관적 자세로라고 말했다고 해서 나가 객관적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즉, 가나 모두 객관적 자세는 아니고 상당히 주관적인 자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가 대상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거는 맞는데 그쵸? 낯설게 하기라는 기법을 통해서 슬픔이 기쁨에게가 대상을 좀 새롭게 의미를 해석하는 건 맞지만 객관적 자세는 아니거든요. 나 작품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불빛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객관적인 의미라고 자세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나 순서가 바뀐 버전이네요. 2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해로 적정한 거 찾으라고 했을 때 답은 3번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뭘 물어봤냐면 1, 2, 3번을 다 물어봤어요. 동그라미 1, 2, 3번을 다 좀 해석을 원하나 봐요. 1번에서 가는 계절적 배경이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가작품에 계절적 배경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은 명백히 있었죠. 밤중인 것 같았고, 그쵸? 근데 가는 시간적 배경은 아닌 것 같아. 나에서는 한방눈이 내리는 어떤 그 겨울의 추움 이런 거를 의미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질문하셨냐면 가와나 모두 시어와 식구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일단 나 작품 같은 경우에는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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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통해서 종결어미 반복이 있네요. 종결어미 반복은
우리가 뭐 19반복에 포함돼서 이미 이야기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리듬감 조성한다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슬픔, 기쁨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듬감이 형성되고 있다? 맞죠? 그리고 무엇 무엇을 위해 이것도 역시나 동일한 19반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쵸? 다음에 가도 우리가 19반복 있었죠, 여러분. 구조적으로 시어와 19의 반복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발견인지 뭐뭐인지 요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 여기서도 보면 뭐뭐 한 사람은 알리라, 뭐뭐 한 사람은 알리라 19반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와 나는 모두 반복이 있다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쵸? 이거는 이걸 고친다면 가, 나라고 고쳐야 되겠네요. 그쵸? 그렇습니다. 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된다고는 볼 수 없죠? 라고 했는데 시간의 흐름은 아니죠. 시간의 흐름? 이게 여전히 밤 속에 있는 거 아닌가요? 먼 곳의 불빛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게 명백히 보인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또 질문을 한 게 대화가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일단 가는 독백의 형식, 독백이 이제 혼잣말인데 슬픔이 기쁨에게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말을 건네는 방식은 혼잣말은 아니에요. 혼잣말은 이거는 좀 다르게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말을 건네는 게 또 대화라고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을이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래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는 문제였는데 답은 4번이었거든요. 근데 그럼 3번은 맞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질문했냐면 누구나 위안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알 수 없지 않냐. 그쵸. 모든 인간이 다 이타적으로 누군가에게 손 내미는 건 아닐 수 있는데 왜 모든 인간이라고 이제 일반화를 하냐라고 질문을 하는 건가 봐요. 인간은 누구나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고 작은 사랑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물론 그런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나이덕 작품에서 말하는 그런 이 맞잡을 손 내미는 이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딱히 화자가 조건을 걸지도 않았어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내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 거야. 근데 그 누군가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는 내가 몰라. 하지만 어쨌든 화자는, 글쓴이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시련과 어둠을 극복한 거에 대해서 그냥 인간의 인류애를 느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게 해석을 이걸 이제 26번에 3번에 화자가 나이덕 작가가 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작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정말 불행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보면 시련에 빠진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한 거를 봤을 때 의도가 그러면 사람의 조건을 지금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조건을 딱히 걸만한 거는 화자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인 인류애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8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자, 공통점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정답은 5번인데 한번 볼게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몇은 졸고 몇은 감기의 쿨럭이고, 이 부분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이거 반복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근데 윗글이 뭐였을까? 산속에서도 구조의 반복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몇은 뭐뭐하고 몇은 뭐뭐하고 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대꾸법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대꾸법이면 문장 구조. 유사한 문장 구조. 요거는 지금 감기에 빼면은 구조 반복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이건 조금 애매하네요. 요 문제는 일단 패스해 놓읍시다. 뭐 5번이 절대적인 답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도 가능성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네. 다음에 2번 선지에서 계절감을 드러내는 28번에서 또 계절감을 드러낸 의사형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공통적으로. 그쵸? 이게 지금 눈 시린 유리창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밤새 송이 눈이 쌓였다는 걸로 봤을 때 지금 겨울이다. 계절감 드러낼 수 있는 건 맞는데요. 산속에서에서는 딱히 계절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시간적 배경이 밤이다라는 것만 확인을 할 수 있죠. 계절에 대한 정보는 딱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28번에 4번 선지 보시면 추측형의 진술로 화자의 깨달음과 경험을 구체화하고 있다. 추측형. 보기 작품은 명백히 추측이 아니죠. 여기는 추측이 전혀 없고 다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과거 시제를 통해서 내가 뭐 최근에 경험한 이야기였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느낌을 받았다. 지금 요런 감성으로 가고 있고요. 추측형의 진술을 쓰고 있다. 가는 보기 나이덕 작품의 이 산속에서는 추측이 맞죠. 모르리라. 리자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기도 하고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랑 같은 거예요. 진짜 밤에 산에 가가지고 길 안 잃어본 사람은 모르겠지. 지금 이 말이거든요. 알지 모를지는 사실 화자도 모를 일이긴 한데 모를 거라고 지금 추측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측형의 진술로 화자의 경험과 깨달음을 진술하고 있는 것은 가만 해당되는 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다음에 3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에 대한 이해와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봐라 이랬거든요. 이제 답은 1번인데 여러분들 질문이 정서의 환기와 변화를 어디서 느껴야 되냐. 그럼 가나 작품이 뭐였나요? 가나 산속에서 하고 연탄 한 장이었네요. 여기서 정서의 환기라는 거는요. 그냥 이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조금 우리가 잊을만 하면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긴장감을 준다?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변화와 한계라는 거는 긴장감을 줘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서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는 그냥 느슨하게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올 거야 라고 추측한단 말이죠. 근데 그 추측의 순서를 어긋나게 순서를 바꿔서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내가 예상한 결과가 아니네? 예상대로 안 나오네? 하고 긴장하게 되겠죠. 이런 방식에서 우리가 말의 순서를 바꿔 쓰는 도치법을 쓰면 당연히 정서가 환기되고 즉 긴장감이 생기고 내가 잊을만 했던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글쓴이와 윗글이 누구였어요? 나이덕인가요? 산속에서와 밑에 있는 사랑하는 별 하나 이 내용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어요. 그쵸?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랬는데 이제 정답은 2번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질문한 게 별 하나를 갖고 싶다는 의미를 내가 모르겠다. 그게 몇 번 선지였을까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몇 번 선지에 있었을까? 근데 여기서 별 하나를 갖고 싶다는 게 그냥 이 문맥만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선지 몇 번 선지를 갖고 설명해야 될지 그냥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우선 뭐뭐 하고 싶다라는 거는 내 소망을 나타내요. 화자의 소망. 근데 그 소망 중에서 나는 별을 갖고 싶대요. 그런데 이 별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별은 진짜 별을 갖고 싶다는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 길을 비춰줄 수 있는 길잡이 같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갖고 싶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작품에서 얘기하는 거는 뭔가 나에게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약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별이라고 표현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이러한 성질을 가진 사람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에 4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보시면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랬어요. 일단 정답은 3번인데 여러분들 물어본 게 뭐였냐면, 적절한 선지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C 부분에서, 그쵸? 나는 내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무너져 버렸다. 언제? 꽃잎이 시들어 버렸을 때 라고 얘기했거든요. 꽃잎이 시들어버리고 나니까 내 보람이 사라져버렸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자조적 표현은 아니에요. 물론 낙하로 인한 화자의 실망감, 서운함, 섭섭함, 요까지는 맞죠. 요까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건 맞는데, 여러분, 자조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를 비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뭐, 나 따위가 그렇지 뭐, 이런 게 자조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 작품에는 자조적인 표현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몇 번 보시냐면 5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산속에서 문제 지겹도록 나온다, 그쵸? 일단 요거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는데 5번이 답이었고요. 여러분들 질문이 뭐였냐면, 삶에 대한 성찰은 위시에서 어디 나오냐, 대체 깨달음과 성찰이랑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깨달음이랑 성찰이랑 완전히 동의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같은 의미라고 우리는 문학에서 쓸 수 있죠. 성찰이라는 게 돌아본다는 의미거든요. 돌아본다는 뜻에서 성찰은 반성이라는 의미랑도 거의 비슷하게 쓰여요. 근데 내가 돌아보다 보면 이 돌아본다는 거는, 내가 그때 그랬었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랬었네 하는 게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거든. 앞으로는 안 그래야겠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돼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 혹은 교훈이라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시에서 삶에 대한 성찰이 어디 나와 있냐 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게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나 깨달았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는 희망이 있다면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 걸어가야 해요. 비록 나그네가 엄청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받잖아? 희망을 받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앞으로 걸어가야 해요.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한 것들은 이 자신의 산속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 즉 성찰의 결과이다 라고 우리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2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뭐가 질문이었냐면, 자, 일단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했을 때 답은 4번이었고요. 1번 시련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던 과정을 의미하는군. 이거 조금 일반화 아니냐, 지나친 해석 아니냐, 노력했냐 라고 지금 물어봤는데, 그쵸. 뭐 이게 근데 시련을 벗어나려고 어쨌든 걸어갔잖아. 이게 터덜거리며 집중하다 보니, 제가 느끼기에는 터덜거리며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친구는
터덜거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희망을 그냥 못 보고 그냥 투덜거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위기 상황 안에서 내가 길을 잃었어. 위기가 왔어. 근데 그 상황에서 주저앉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이 화자가 주저앉은 게 아니라, 비록 내가 좀 힘이 없고 조금 좀 절망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터덜거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걸어가서 길 끝에 왔어.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걸어온 거야 지금 이 사람은. 이런 점에서 요거는 일종의 하나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길 끝까지 못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점에서는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63번 문제인데요.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봐라 이랬을 때 답이 2번이에요. 자, 그런데 화자를 표면에 드러내어 시적 대상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화자를 표면에 드러내어 시적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딱히 시적 대상에 대한 태도는 아닌 것 같은데, 상징성을 띤 시적 대상이 불빛인가요? 그쵸?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시적 대상은 화자가 말하는 대상 전부 다예요. 화자가 말하는 제재. 이 작품은 철저히 상징적이죠. 예. 어둠이란 표현도 그렇고 밤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전부 다 상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을 띤 이 작품 안에 대부분의 이 대상에 대해서 주제의식을 인상적으로 나름대로 드러내고 있다. 요거는 맞는 내용이죠. 다음에 6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7번. 잠시만요. 67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이랬거든요.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할 시적 화자의 태도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그거는 아니죠. 여기서 불완전한 문장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건 사실 도치법의 일환으로 사용함으로써 주제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런데 3번 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대조법은 상반되는 사물을 열거함으로써 그 의미 대립을 조성시켜 강조하는 방법이라고 나오는데, 윗길에서 대조적 의미를 가진 시어는 있지만 그 둘의 의미 대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조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이 대조법이라는 지금 의미를 어디서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당히 사전적 의미를 찾으신 것 같아요. 그쵸? 상반되는 사물을 열거함으로써. 근데 이미 상반되는 사물을 열거했다는 것부터가 이 작품이랑은 사실 이 설명은 맞지는 않아요. 대조법의 설명이. 왜냐하면 이 작품은 상당히 대조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들을 상징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시어라는 것 자체는 사전적 의미와 동일하게 딱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시어들은 그 정도가 강하거나 약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상징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빛이랑 밤이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그 둘의 의미 대립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라고 했는데, 시는 반드시 직접적으로 나올 필요가 없죠. 상징적인 시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간접적으로 주제를 드러내겠다는 의미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조법이라는 게 반드시 직접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대조법을 찾은 친구가 그 의미 대립을 조성시켜 강조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 사전적 의미를 찾은 친구도 직접적이라고 지금 찾은 워딩은 없어요. 상반되는 사물을 열거함으로써 그 의미 대립을 조성시켜 강조하는 방법. 여기에는 그 어디에도 직접적이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여기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어에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가 상징성에 따라서 좀 보셔야 됩니다. 좀 어렵죠? 그쵸? 자, 그 다음에 7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랬는데 답은 1번이었는데, 뭐라고
질문했는지 한번 볼게요. 걸어간 길이 부정적으로 해석된 이유를 알고 싶다. 음, 터덜거리면 길을 잃으신 걷고 있는 공간이.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이것도 조금 이번 선지도 썩 그렇게 맞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왜냐하면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걸어간다는 것도 나름의 노력 과정이라고 볼 수는 있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 선지를 보면 걸어간 길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걷고 있는 공간이므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아, 요것도 좀 미스테리인데 1, 2번이 다 조금 만약에 1, 2번을 고르셨으면 이 두 개 다 답이라고 체크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번 선지는 조금 그래요. 자, 그래서 73번에 1, 2번 다 그냥 틀린 걸로 봐도 될 것 같고, 2번은 좀, 이걸 맞다고 저는 조금 못 보겠네요, 일단. 자, 그 다음에 7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8번은 이제 황만근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78번 같은 경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해서 답은 5번이었는데 4번을 질문을 하셨어요. 이기적인 마을 사람들 모습이 제시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리을이었는데 리을이 어디였냐? 망그이자서 있었으면 내가 돈 100만 원 준다 해도 이런 일 안 했을 텐데 똥냄새 막 이러면서 막 열받아 막 이러고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 리을 부분 앞뒤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황만근이었으면 이 일을 어떻게 했을 거냐면 군말 없이 했을 거래요. 심지어 웃으면서. 근데 황만근을 일을 대신하고 있는 황영석은 어때요? 엄청 투덜거리면서 이 일 돈 100만 원 줘도 나는 일 안 했을 거야. 황만근이 있었으면. 이 말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황만근한테는 시켰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엄청 이기적이고 자기는 이런 더러운 일 안 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다음에 79번에서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이유 왠지 모르겠다. 일단 답은 3번이었거든요. 1번에서 사실적인 배경 묘사를 통해서 사건의 전개를 암시하고 있다.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적인 배경 묘사를 통해. 이게 근데 만약에 경운기 이외 여기 길거리 지나가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사실적인 배경 묘사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사실적인 배경 묘사라기보다는 전적으로 이장 입장에서의 묘사 아니에요? 이장이 봤을 때 진짜 차들이 막 미치게이 맨코로 막 100km씩 밟으면서 쌩쌩 지나가는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 막 이거니까 이 이장의 말만 들으면 그래 거기서 사람 뭐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런 데를 경운기를 타고 가겠어 하고 이장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장 편을 들어줄 수 있거든. 이 이장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특별히 눈에 띄는 사실적인 배경 묘사를 통한 사건 전개는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8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이유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제 80번은 일단 답이 4번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거 찾으라 그랬나? 그 뭐냐. 비난하는 것도 압박이라고 볼 수 있냐? 80번에서 비난하는 것도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다. 민씨의 과거를 들먹이는 이 이장이요? 이거 압박이죠. 비난을 통한 압박이죠. 이제 솔직히 이장이랑 민씨랑 얘기하면서 민씨가 너무 맞는 말만 딱딱 하잖아. 그러니까 이장은 저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저 굴러온 돌 때문에 내가 지금 지금 망신만 뻗치게 생겼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그 비난을 하는 거는 이제 그냥 나한테 토달지 마라 이런 뜻에서의 압박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그 부분을 찾으려 그러는데 순간 왜 이렇게 안 찾아지는 거야? 그쵸? 여기 이 부분 있죠.
이거 지금 민 씨가 맞는 말해서 이게 어디서 큰 소리를 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너 몇 살이야? 막 이런 거. 너 몇 살이야? 물어보는 순간 그 싸움에서 진 거잖아요. 예. 얌전하게 납작 엎드려서 지금 있을 것이지. 네가 뭔데?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민 씨의 약점을 어떻게 보면 잡아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말에 토달지 말라는 압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음에 8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3번. 자, 83번은 뭐라 그랬냐면, 가장 적절한 거 찾아봐라. 이랬어요. 그래서 3번인데, 뭐라고 했냐면, 4번.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 작가가 외부 관찰자의 시점에서 인물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게 외부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 아니었어요? 그쵸?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서술한다는 거는 관찰자 시점에서 맞는 설명이기는 한데, 황만근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민씨 입장에서 특히 쓰이거나 부분적으로는 그 외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이기 때문에 관찰자 시점이다. 이 설명이 조금 맞지 않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89번. 89번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봐라 이랬는데 답은 1번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물어본 건 뭐였냐면요. 왜 맞는 건지 모르겠다. 5번. 인물의 내면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인물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시점이 사용되었다.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근데 황만근의 내면이 도대체 어디 나타나 있냐. 그러게요. 제가 이거를 여기 본문에서 좀 찾아야 되나? 어디 있을까? 음... 하필 이 부분에서는 또 황만근의 어떤 내면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잘 안 보이네요. 그러면 다시 보면 83번에 아니 89번에 이게 황만근의 내면 찾으려니까 제가 없었는데 여기서 황만근이라고는 안 했네요. 인물의 내면을 직접 제시하여 라고 했네요. 이게 질문하신 친구가 황만근의 내면을 직접 제시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랬는데 그건 다른 부분 좀 더 읽어봐야 돼요. 근데 이 제시된 부분에서는 지금 황만근이 안 나와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황만근의 내면이 어떠냐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민 씨는 이장이 걸기대에 전화를 계속해요. 이거는 지금 민 씨의 내면이잖아요. 그러면 민 씨도 이 작품 안에서는 인물 중에 한 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민 씨라는 인물의 내면을 지금 얘기해 준다는 면에서 이거 맞는 선지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 질문한 친구는 이제 이 인물의 내면이 아니라 지금 황만근의 내면을 어디 제시해놨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이 위에 제시된 글에서 황만근을 찾았는데 지금 황만근은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면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어. 근데 보통의 전지적 작가 시점을 생각해 보면 모든 등장인물의 내면과 외면은 다 서술이 된다라고 보기는 해야 합니다. 그렇고요. 다음에 90페이지, 90번.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답은 일단 2번인데 여러분들이 질문이 뭐였냐면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풍자적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풍자는 비판 플러스 웃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작품에서는 되게 웃음을 자아내는 여러
언어적 유의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는 풍자의 대상이 누구예요? 즉 마을 사람들이 풍자의 대상이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풍자의 대상인데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망근이를 되게 반편 취급하면서 모자란 사람으로 부르면서 막 히덕거리는 거 약간 그런 행동에서도 우리가 좀 뭐 비판성도 있으면서도 어, 풍자적으로 표현하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 유희를 썼다는 점이 어쨌든 웃음을 유발한다는 면에서 우리는 그게 웃음이다. 그리고 웃음과 비판의 성격이 같이 있으므로 풍자다라고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다음에 94번 문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4번 문제에서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 뭐냐 이랬는데 일단 답은 3번인데 여러분들 물어봤던 건 뭐냐면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가 어디 나타나 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한번 볼까요? 동음이의어? 어디였더라? 동음이의어. 아, 요거죠, 요거. 요게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 부분이었는데요. 여기가 있습니다. 아, 되게 아재 개그를 지금 구사하고 있는데 농사를 지어도 부채, 농사를 몰라도 부채, 여기서의 부채는 빚이에요, 빚. 아유, 이렇게 빚이 많을 거면 그냥 우리 부채 말고 선풍기라고 해도 되겠어요. 깔깔깔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의 부채는 뭐예요? 손 부채 있잖아. 가스알명수 부채. 그거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손 부채랑 지금 빚을 나타내는 부채랑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죠.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요? 동음이의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자기네들끼리 한번 웃고 넘어가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주차 질문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래도 질문 꽤 많이 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한 거에 대해서 좀 꼭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충남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에 띄는 질문들이 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막 상상력이 너무 과해서라기보다는 약간 정해진 사실과 원칙대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많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 느낌은 약간 이과형이라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약간 딱 정해진 대로 그냥 나와 있는 대로 푸는 그런 스타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문학의 어떤 기본에 충실해서 또 풀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영상 듣고 한번 2주차 마지막까지 잘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